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주유소를 들렀습니다. 기름을 넣으려는데 리터당 2,000원이 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700원이었는데요. 퇴근 후 마트에 갔습니다. 라면 한 봉지가 1,500원입니다. 삼겹살 100g이 5,000원을 넘었습니다. 분명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는 반밖에 안 찹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요? 먼 미래의 일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환율이 1,500원을 넘는 순간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은 1,475원입니다. 1,500원까지 단 25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1,500원대를 넘어설 것이다. 미국이 금리를 내렸는데도 환율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수조 원의 돈을 풀었는데도 금리는 올라갑니다. 국제 유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의 기름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환율 1,500원이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 삶에 정확히 무슨 일이 생기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결과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만드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까지 환율이 올라갔을까요? 미국이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보통은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의 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달러 가치가 내려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환율은 내려가야 정상이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금리는 내려가는데 환율은 오히려 치솟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원화의 약세 요인이 더 크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학개미입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같은 미국 주식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기업들의 해외 투자입니다. 삼성, 현대, SK 같은 대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10년간 최대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돈이 전부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셋째는 외국인 자금 이탈입니다. 11월 첫째 주에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달러는 계속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조용히 돈을 풀고 있는데도 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12월 9일에는 국고채를 1조 5천억 원어치 직접 사들였는데 이건 3년 3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원래 돈을 풀면 금리가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3.4%까지 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부동산 PF가 그 돈을 다 빨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사들이 위험해지니까 금융사들이 급하게 자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서로 돈을 끌어모으니까 금리가 오르고 여기에 외국인들까지 한국 채권을 팔고 나가면서 금리가 더 오르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한국은행이 물을 붓고 있는데 양동이에 구멍이 뚫려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제 유가는 분명히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의 기름값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답이 간단합니다. 원유는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가 10% 떨어져도 환율이 10% 오르면 원화로 계산한 기름값은 그대로입니다. 지금이 딱 그 상황입니다. 한국은 식품 원재료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밀, 대두, 옥수수, 원당 전부 달러로 사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모든 게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환율이 100원 오르면 물가가 0.28% 오릅니다.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100원이 아니라 200원, 300원 오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동시에 벌어진다는 건 원화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환율이 1,500원을 뚫으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건 서민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장바구니부터 보겠습니다. 라면 원재료인 밀가루는 수입입니다. 삼겹살도 돼지고기 상당량이 수입이고 식용유 원료인 콩도 수입입니다. 커피 원두는 아예 전량 수입입니다. 환율이 100원 오르면 이것들 가격이 전부 올라갑니다. 라면 한 봉지 100원, 삼겹살 한 근 1,000원, 아메리카노 한 잔 200원씩 오르게 됩니다. 한 달 장바구니 비용으로 따지면 10만 원 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입 물가가 석 달째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12월 수입 물가는 전년 대비 7%나 뛰었습니다. 이게 한두 달 뒤에 마트 물건 가격으로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기름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휘발유가 리터당 1,700원이 넘는데
1,500원 뚫리면 1,800원, 1,9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직장인, 영업하는 자영업자, 기름값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공포가 공포를 부르는 현상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를 기억하십니까? 마트에서 라면이 동나고 화장지가 품절됐습니다. 진짜 라면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나도 산 거고 나중에 없어질까봐 미리 사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없어지고 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환율 시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국내 기업의 외화 예금이 918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103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수출해서 달러를 받으면 원화로 바꿔야 정상인데 기업들이 안 바꾸고 쌓아두고 있습니다.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 시중은행의 달러 보험 판매액이 1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ETF와 달러 예금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달러를 사면 달러는 귀해지고 가격은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면 더 사고 더 사면 더 오르는 악순환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1,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이 선이 뚫리는 순간 공포 매수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먼저 웃는 기업들을 보겠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유리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반도체를 팔면 달러로 받습니다. 그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환율이 높으면 더 많은 원화를 받게 됩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100원 오르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수천억 원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는 기업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유업계를 보겠습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를 전량 해외에서 달러로 사옵니다. 하루에 약 270만 배럴인데 매일 어마어마한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은 환율이 10% 오르면 순이익이 약 1,544억 원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사가 손해를 보면 휘발유 가격을 올리게 되고 그러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결국 모든 상품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항공업계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항공사 영업비용 중 30%가 유류비인데 여기에 항공기 일수료, 정비비, 해외 체류비까지 전부 달러로 결제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순회화 부채가 약 48억 달러입니다. 환율이 100원 오르면 4,8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손실을 메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공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결국 해외여행이 비싸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달러 부채입니다. 기업들 중에 달러로 돈을 빌린 곳들이 있습니다. 달러 채권을 발행했거나 외국은행에서 달러로 대출받은 경우입니다. 이 기업들은 이자도 달러로 내야 하고 원금도 달러로 갚아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갚아야 할 돈이 원화 기준으로 갑자기 늘어나 버립니다. 97년 IMF 때 대우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달러 부채가 많았는데 환율이 2배로 뛰니까 감당이 안 된 겁니다. 지금도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건설사, 항공사, 해운사 중에 위험한 곳들이 있는데 환율이 1,500원, 1,550원, 1,600원까지 가면 이 기업들 중 일부는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97년 IMF 때 환율이 얼마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1,900원입니다. 1년 만에 1,000원 넘게 뛴 건데 그때 악몽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자산시장도 요동칩니다. 먼저 부동산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국인 투자 유입 시나리오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한국 부동산이 달러 기준으로 싸집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는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둘째는 외국인 투자 유출 시나리오입니다. 한국 경제가 불안하다고 판단하면 아예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미 갖고 있던 부동산마저 팔고 나가버리면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분위기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을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팔면 원화를 받는데 그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환율이 더 오르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환율이 오르니까 외국인이 떠나고 외국인이 떠나니까 환율이 더 오르는 구조입니다. 물론 반대로 생각하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지금 싸게 사서 나중에 환율이 안정되면 팔면 환차익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점 매수하는 자금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빠져나가는 돈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코인 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달러로 거래되는 글로벌 자산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갑니다. 실제로 환율이 오를 때 김치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면 코인 시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현금을 확보하려고 코인을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환율 1,500원이 뚫리면 자산시장 전체가 출렁이게 됩니다. 어떤 자산은 오르고 어떤 자산은 떨어집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변동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딜레마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카드는 국민연금 환해지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한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돈의 환해지 비율을 높이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환율이 내려가게 됩니다. 실제로 11월 24일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환율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아 보이십니까? 국민연금이 나서면 환율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환해지를 하면 비용이 들고 그 비용만큼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노후 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환율을 방어하자고 국민의 노후 자금을 깎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더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서민 생활이 더 힘들어집니다. 뭘 해도 국민 손해입니다. 이게 정부가 처한 딜레마입니다. 외환 보유고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달러를 팔아서 환율을 방어하는 건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국가의 비상금입니다. 비상금을 미리 다 써버리면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쓸 돈이 없어지게 됩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올리면 가계부채가 터집니다. 대출이자를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심스러운 겁니다. 어떤 카드를 꺼내도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결국 시간을 버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금리가 더 내려가거나 한국 경제가 좋아지거나 외부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문제는 그 시간 동안 환율이 계속 오르면 그 비용을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첫째, 달러 자산 비중을 점검하십시오.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는 달러로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달러 예금, 달러 ETF, 미국 주식,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환율이 더 오르면 달러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1,475원인데 늦은 거 아니냐고요? 전문가들은 1,500원, 1,55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에 몰빵하는 건 금물입니다. 환율이 예상과 다르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분산해서 조금씩 사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수입품 의존도를 줄이십시오. 당장 생활비에서 수입품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수입 과일 대신 국산 과일, 수입 고기 대신 국산 고기.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비중을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고정비로 나가는 수입품이 있으면 점검하십시오. 수입차 타시는 분들은 부품값과 정비비가 다 오르고 수입 유아용품이나 수입 사료 같은 것들도 전부 영향받습니다. 셋째,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면 환전 타이밍을 고민하십시오. 환율이 더 오를 것 같으면 미리 환전해 두는 게 유리합니다. 1,475원에 환전하는 거랑 1,550원에 환전하는 거랑 100만 원 기준으로 5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물론 환율이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한 번에 다 바꾸지 말고 나눠서 환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넷째, 대출이 있으면 점검하십시오. 환율이랑 대출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못 내립니다. 금리를 못 내리면 대출이자 부담이 계속되는 겁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으면 고정금리 전환을 검토하십시오. 지금 금리가 높다고 느껴지겠지만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현금을 확보해 두십시오. 위기 때는 현금이 왕입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경제가 흔들리면 자산 가격이 출렁입니다. 그때 현금이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생활비는 현금으로 들고 계십시오. 예적금이든 CMA든 언제든 꺼낼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 수입원을 다양화하십시오. 환율이 오르는 시대에는 한 가지 수입원만으로는 위험합니다. 부업이든 투자든 추가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프로그래밍, 영어, 글쓰기, 영상 편집, 무엇이든 좋습니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하나라도 더 배워두십시오. 1997년 IMF가 터지기 직전에 정부는 뭐라고 했을까요? 한국 경제는 건전하다. 외환은 충분하다.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3일 뒤에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그때도 신호는 있었습니다. 한보가 쓰러졌을 때, 산미가 쓰러졌을 때, 기아가 쓰러졌을 때 모두 신호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신호로 읽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환율 1,475원, 1,500원이 코앞입니다.
미국 금리가 내려도 환율은 오르고 돈을 풀어도 금리는 오르고 유가가 떨어져도 기름값은 오릅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라 경고음입니다. 1,500원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1,500원이 뚫리면 1,550원이고 1,550원이 뚫리면 1,600원입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97년 IMF 때 환율이 1,900원까지 갔습니다. 그때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이후 10년의 삶을 갈랐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97년과 다르다. 대외 순자산국이기 때문에 국가 부도는 안 난다. 맞습니다. 국가 부도는 안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부도가 안 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고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깜짝 놀라서 뛰쳐나옵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고 천천히 데우면 개구리는 뜨거운 줄도 모르고 죽습니다. 지금이 딱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위기는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폭풍 속에서도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